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느다란 바늘처럼 밤의 정적을 찔렀다. 나는 아들 민준이의 불덩이 같은 이마를 짚었다. 심장이 토끼처럼 마구 방망이질했다. 체온계는 39.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곧장 휴대폰을 집어들어 셀 수 없이 박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 통화 연결음 끝에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준서 씨, 민준이 열이 너무 높아. 39.5도야.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음악 소리와 많은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박준서의 목소리는 몹시 짜증스러웠다. 그는 내 말을 끊었다. 나 지금 아주 중요한 접대 중이야. 못 빠져. 그냥 열 좀 나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집에서 잘 돌보면 되잖아. 별일 아닌 거로 자꾸 전화하지 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데 그가 한마디 덧붙였다. 됐어. 클라이언트 대표님 오셨다. 다신 전화하지 마. 그렇게 전화는 끊기고 차가운 뚜 소리만 남았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품에 안긴 민준이는 몸이 불편한지 더 크게 울어댔다. 그냥 열 좀 나는 거라고? 지난번에 민준이가 39도까지 열이 올라 밤새 응급실로 달려갔던 걸 잊은 걸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의 서러움과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이를 안아들고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거실을 서성였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내 절친 유미에게서 온 영상 메시지였다. 나는 한 손으로 영상을 열었다. 흔들리는 화면 속 배경은 지극히 호화롭고 넓은 연회장이었다. 눈부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어지러웠다. 카메라는 무대 위를 비추고 있었다. 내 남편 박준서가 깔끔한 블랙 턱시도를 입고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은색에 반짝이는 롱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 드레스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고 그녀의 몸에 착 달라붙어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박준서는 마이크를 향해 내가 좀처럼 본 적 없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하객들에게 몇 마디 감사 인사를 한 뒤 몸을 돌려 곁에 있는 여자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프랑스어 한 문장을 말했다. 아래에서 식견 있는 누군가가 나지막한 감탄사를 내뱉었다. 뒤이어 박준서는 한국어로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정중히 소개하겠습니다. 제 곁에 있는 이 이뮤라 양이야말로 제 법적 아내이자 저 박준서의 명실상부한 아내입니다. 나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다.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맴돌았다. 영상 속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뮤라라는 여자는 수줍게 웃으며 박준서의 팔짱을 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조명 아래 반짝이며 내 눈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알아봤다. 프랑스의 아주 고급 브랜드였다. 맞춤 제작만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유미가 전에 가십거리로 얘기해 준 적이 있었다. 저런 드레스 한 벌은 최소 2억 원은 할 거라고. 이것이 그가 말한 아주 중요한 접대였구나. 내 아들 병원비로 쓸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2억 원짜리 드레스를 사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가 자신의 본처라고 말하다니. 나는 영상 속 눈부신 한 쌍을 보다가 품 안에서 열 때문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거실 창문에 지금 내 모습이 비쳤다. 헝클어진 머리, 우유 자국이 묻은 홈웨어, 창백한 얼굴, 영상 속 화려한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나는 민준이를 아는 팔에 무심코 힘을 주었다. 박준서, 너 정말 대단하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차가운 검은 돌멩이처럼 묵직하게 내 마음을 짓눌렀다. 품 안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아직도 열이 나고 있었다. 작은 얼굴이 새빨갰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은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나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민준이를 안고 욕실로 들어갔다.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의 이마와 목,
작은 손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물리적으로 열을 내렸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제멋대로 영상 속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준서의 더위한 미소, 그 여자의 눈부신 은색 드레스, 그리고 제 법적 아내입니다라는 또렷한 목소리. 모든 장면이 칼날처럼 나를 베었다. 나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민준이를 위해서 버텨야 했다. 나는 민준이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재웠다. 마침내 평온해진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고 나서야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밤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스쳤다. 나는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유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정인아, 봤어? 세상에, 박준서, 그거 인간이야? 어떻게 감히?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유미야, 그 파티 어디서 하는 거야? 유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호텔 이름을 댔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 중 하나였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진짜 열받아 죽겠어. 나 우리 대표님 따라 접대하러 왔다가 들어오자마자 저 꼴을 봤다니까. 하마터면 뛰쳐나가서 그 개자식들 머리채 잡을 뻔했어. 저 이뮤라라는 애 듣보잡 모델인데 어떻게 박준서를 꼬셨는지 몰라. 저 드레스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던데. 2억 원? 나는 마음속으로 그 숫자를 되뇌었다. 작년에 차를 바꾸고 싶었을 때 6천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낡은 차를 계속 탔었다. 알고 보니 그는 돈이 아까웠던 게 아니었다. 나에게 쓰는 돈이 아까웠을 뿐. 유미는 저쪽에서 계속 분개하고 있었다. 정인아,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이 화를 어떻게 참아? 그리고 민준이는 어떻게? 나는 멀리 보이는 도시의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대로 안 넘어갈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은 아직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바보같이 집안에 틀어박혀 아이만 잘 키우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때 유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잠깐만, 정인아, 상황 발생. 너희 오빠 봤어. 서진혁 대표님도 오셨네. 지금 박준서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오빠가?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 오빠 서진혁은 우리 집안 회사인 진성그룹의 대표이자 박준서 회사 제이테크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 겸 최대 고객이었다. 박준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오빠의 초기 자금과 인맥 지원 덕분이었다. 오빠는 늘 나를 아꼈다. 만약 오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그 장면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유미야, 좀 지켜봐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줘.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유미의 억눌린 흥분이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정인아, 너희 오빠가 레드와인 잔을 들어서 그대로 박준서 얼굴에 뿌려버렸어.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오빠는 성격이 불같아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가장 못 참았다. 유미의 목소리에는 통쾌함이 묻어났다. 잘했다. 파티장이 전부 조용해졌어. 박준서 그낯짝 아주 볼만해. 너희 오빠가 걔 코앞에다 대고 소리치고 있는데 멀어서 잘 안 들리지만 좋은 말은 아닐 거야. 내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통쾌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오빠가 이렇게 소동을 피운 것은 서울 상류층 전체 앞에서 박준서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린 셈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오빠였다. 전화를 받자 오빠의 목소리는 아직 분노가 채가시지 않았지만 억지로 억누르고 있었다. 정인아, 민준이는 어때? 약 먹고 방금 잠들었어요. 오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 개자식 일은 들었다.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있어. 짐 좀 챙겨. 민준이 데리고 오빠가 곧 데리러 갈게. 그는 내가 원하는지 묻지도 망설일 기회도 주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침실로 돌아가 나와 민준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간단히 챙기기 시작했다. 동작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민준이를 안고 간단한 짐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을 때 오빠의 검은색 세단이 이미 소리 없이 아파트 아래에 서 있었다. 기사님이 내려 내 짐을 받아주셨고 오빠는 직접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내 품에 잠든 민준이를 보았을 때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그가 낮게 말했다. 거부할 수 없는 어조였다. 차는 부드럽게 밤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뒷좌석에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을 보았다. 품 안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의 고른 숨소리가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켜 주었다. 나는 오빠에게 파티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묻지 않았고 오빠도 언급하지 않았다. 차 안의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차가 익숙한 우리 본가 정원으로 들어설 때까지 엄마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이미 한바탕 우신 모양이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직 잠들어 있는 민준이를 받아 품에 꼭 안았다.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손을 힘껏 잡아주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우리 불쌍한 손주, 할머니랑 자러 가자라고 중얼거리며 급히 민준이를 미리 준비해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오빠는 나를 곧장 서재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문을 닫고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나는 말없이 앉았다. 그는 책상 뒤로 가서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이나 솔직하게 말해. 박준서 저런 짓 한 지 얼마나 됐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여시에 메말랐다. 오빠, 나도 몰라.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랬다. 내 온 마음은 아이와 그 가정이라는 것에 쏠려 있었다. 매일 바쁘게 일한다던 남편이 밖에서 다른 살림을 차리고 심지어 다른 여자에게 공공연하게 아내라는 명분까지 주었을 줄이야. 오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했다. 그 임유라라는 애 내가 좀 알아봤어. 박준서랑 붙어 다닌 지 적어도 반년은 넘었더군. 박준서가 걔한테 돈을 꽤 썼어. 집, 차, 그리고 오늘 밤 그 옷까지. 그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2억 원짜리 드레스라. 아주 통이 크셔. 걔가 처음 창업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네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예단비까지 꺼내서 도와줬잖아. 이제 와서 번 돈으로 다른 여자나 먹여 살리고 있다니. 그 말들이 바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랬다. 힘들었던 시절이 아직 눈앞에 선한데 함께 라면을 먹고 좁은 원룸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는데 어떻게 살림이 좀 나아지니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들어 오빠를 보았다. 오빠, 어떻게 할 생각이야? 오빠는 내 앞으로 와서 몸을 낮춰 내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까의 분노는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정이나 명심해. 지금부터 박준서는 내 남편이 아니야. 우리 서씨 집안의 적이야. 내 얼굴에 먹칠한 건 우리 서씨 집안 전체 얼굴에 먹칠한 거야. 우리 진성그룹 등에 업고 일어선 놈이 이제 날개가 좀 컸다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데 내가 똑똑히 알려줄 거야. 진성그룹을 떠나면 그 박준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는 일어서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저편에 대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김 변호사님, 저 서진혁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정인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박준서의 제이테크와 관련된 모든 계좌와 보증을 동결시켜 주십시오. 네, 즉시 실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그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왕 부사장, 내일 아침 바로 그룹 명의로 제이테크에 공문을 보내. 우리가 진행 중인 3개 협력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고. 사유는 상대방 책임자인 박준서 씨의 심각한 개인적 신뢰 문제로 당사 이익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계약 조항대로 처리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나고. 하나하나 전화가 걸리고 명확한 지시들이 떨어졌다. 나는 오빠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차가운 절망감이 점차 낯선 힘으로 대체되는 것을 느꼈다.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느낌, 배신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오빠, 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어 그가 다음 전화를 걸려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쉽게 끝내면 안 돼. 그냥 협력 중단하고 회사에 손해만 입히는 걸로는 부족해. 오빠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외라는 듯 나를 쳐다봤다. 내가 마음 약하게 굴거나 용서해달라고 할 줄 알았던 모양이다.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말을 이었다. 그놈이 가진 모든 게 누구 덕분이었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해줘야 해.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직접 말하게 만든 다음에 원래 있던 그 시궁창으로 다시 처박아 버릴 거야. 오빠는 나를 보더니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래야 내 동생 서진혁의 동생답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봐.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첫째, 그가 그 여자에게 쓴 돈 한 푼 한 푼 전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원금의 이자까지 다 토해내게 할 거예요. 둘째, 그놈 회사에 분명 깨끗하지 않은 구석이 있을 거예요.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요. 오빠의 얼굴에 냉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걱정 마. 회계감사팀이랑 기업조사팀이 내일 바로 걔네 회사로 들어갈 거야. 그 조무래기 회사 탈탈 털면 먼지 안 나올 리가 없지.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화면에 준서 씨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내가 집에 없다는 걸 발견했고 열나는 아들과 별일 아닌 거로 전화하는 아내를 떠올릴 여유가 생긴 모양이었다. 나와 오빠는 시선을 교환했다. 오빠가 내게 고개를 까딱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박준서의 짜증 섞인 그리고 미세하게 당황한 기색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정인, 어디 갔어? 이 밤중에 집에 안 들어오고 민준이는 어때? 전화기 너머 박준서의 목소리에는 습관적인 짜증이 묻어 있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아래 억눌린 불안감이 느껴졌다. 서정인, 어디 갔냐고. 이 밤중에 집에 안 들어오고 민준이는 어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기 속에는 내 평온한 숨소리만 흘렀다. 이 짧은 침묵이 박준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내 말 안 들려? 말 좀 해봐. 애 데리고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제야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평온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민준이 열 내렸어. 지금은 자고. 박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지만 곧바로 비난하는 말투로 돌아왔다. 자면 됐잖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당신은 너무 유난이야. 지금 어디야? 빨리 돌아와. 이 밤중에 밖에 있는 거 꼴이 뭐야? 나는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미간을 찌푸린 채 아마 파티의 뒤처리를 막 끝내고 양복도 벗지 않은 채로 텅 빈 우리 집 거실에 서서 내게 전화하고 있을 모습. 그는 아마 내가 여전히 그의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고 영원히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서정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 안 돌아가? 내가 담담하게 말했. 뭐? 박준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인, 지금 무슨 심술이야? 밤에 전화 안 받았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중요한 접대 중이었다고 했잖아? 좀 철 좀 들 수 없어? 중요한 접대? 온 세상에 다른 여자가 당신 본처라고 선포하는 거?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말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다. 박준서 씨, 그 중요한 접대는 순조롭게 끝났어요? 상석에 앉아 있으니 기분 좋던가요? 전화기 저편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박준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전곡을 찔린 후에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억지로 유지하는 침착함이 섞여 있었다. 당신, 누구한테 헛소리를 들은 거야? 뭐? 김유미야? 그 입 가벼운 여자가 또 당신 앞에서 이간질했어? 그 파티는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 행사였어. 당신은 프랑스어로 모든 사람에게 임유라 씨가 당신의 법적 아내라고 소개했죠. 나는 그의 말을 끊고 오늘 밤 그의 연기를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읊어주었다. 내가 그 영상 다시 틀어줄까? 당신, 박준서는 마치 목이 졸린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변명하려 했다. 아니, 계속해서 나를 속이려 했다. 정인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그건 다 형식적인 거였어. 그 프랑스에서 온 큰 클라이언트가 나와 유라 씨 관계를 오해해서 내가 그 계약을 따내려고 어쩔 수 없이 장단을 맞춘 거야. 당신도 비즈니스 세계가 어떤지 알잖아. 가끔은 임기응변이 필요하다고. 내 마음속엔 당신이랑 민준이밖에 없어. 장단을 맞췄다? 나는 이 단어를 되뇌며 참을 수 없는 비웃음을 느꼈다. 장단을 맞춰서 그녀에게 2억 원짜리 맞춤 드레스를 사주고, 장단을 맞춰서 그녀가 당신 팔짱을 끼고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게 하고. 박준서 씨, 당신은 내가 영원히 집에서 바보처럼 당신이 하는 말은 뭐든지 믿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조잡해서 변명조차 성의 없게 들렸다. 그는 아마도 자기가 조금만 자세를 낮추고 아무 변명이나 둘러대면 내가 과거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믿어주고 그 차가운 집을 계속 지킬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드레스는 회사에서 체면 차리려고 빌린 거야. 정이나 헛생각하지 마. 박준서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당황함이 묻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일단 애 데리고 돌아와.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처가에 패 끼치지 말고. 패를 끼친다? 나는 옆에서 냉엄한 표정으로 서 있는 오빠를 보았다. 내 목소리에는 마침내 한 줄기 냉기가 서렸다. 여긴 내 집이야. 패가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있는 그곳은 이제부터 더는 내 집이 아니야. 박준서는 완전히 격분했다. 서정인, 기어이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지? 좋아. 그럴 배짱 있으면 돌아오지 마. 처가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애까지 딸린 주제에 나 없으면 당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마침내 그 위선적인 온화함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는 당신이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그가 포효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긴장으로 팔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분노와 해방감 같은 단호함 때문이었다. 아직 뜨거운 휴대폰을 찻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오빠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전적인 지지가 담겨 있었다. 뭐래? 오빠가 물었다. 내가 자기 없으면 못 살 거래요. 나는 입꼬리를 당겨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오빠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더니 책상으로 걸어가 방금 출력한 서류 한 뭉치를 내게 건넸다. 이건 걔네 회사 지난 분기 재무 흐름 일부 복사본이야. 김 변호사 쪽에서 구해왔어. 한번 봐.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빽빽한 숫자들을 훑어보았다. 곧 몇몇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내 주의를 끌었다. 적지 않은 금액의 몇몇 항목이 각각 낯선 문화 미디어 회사와 명품 유통 회사 명의로 이체되어 있었다. 비고란에는 홍보비와 접대용 선물 구매라고 적혀 있었지만 금액이 정상적인 범주를 훨씬 넘어섰다. 오빠가 그 회사들의 이름을 가리켰다. 이 회사들 전부 유령 회사야. 법인 대표는 모두 이뮤라의 친척들로 되어 있어. 즉, 박준서가 회사 돈으로 이뮤라 개인에게 돈을 보내주거나 그녀의 소비를 대신 결제해 준 거지. 이건 이미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돼. 나는 흑백으로 찍힌 증거를 보며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우리의 결혼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피땀 흘려 이룩한 사업의 기반까지 갉아먹고 있었다. 오빠,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진행해요. 그놈이 뱉은 모든 말,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창밖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박준서에게는 악몽이 시작되는 첫날이 될 것이었다. 그 후 이틀은 평온했다. 나는 친정집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한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가끔 유미와 오빠를 통해 바깥 세상의 변화를 전해들었다. 오빠의 조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가혹했다. 그는 협력을 중단하고 자금을 동결했을 뿐만 아니라 인맥을 동원해 박준서의 회사와 거래하던 몇몇 은행들이 그의 대출 자격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오빠가 파티 영상과 박준서와 이뮤라의 부적절한 사진 몇 장을 익명으로 박준서의 경쟁사 사장 몇몇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그날 오후 내가 장난감 방에서 민준이와 블록 쌓기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준서였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짜증이나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정인아, 당신 형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배경음이 시끄러운 것으로 보아 차 아닌 듯했다. 왜 진성그룹이 갑자기 모든 협력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건데? 그리고 은행은 또 뭐야? 오늘 아침부터 은행 두 곳에서 동시에 전화 와서 대출 사후 심사를 앞당겨야겠다고 하잖아. 말투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알아? 나는 휴대폰을 다른 손으로 바꿔잡고 계속해서 민준이가 빨간 블록을 제대로 쌓도록 도와주었다. 말투는 평온했다. 오빠가 하는 일은 오빠의 경영 판단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이 모른다고? 어떻게 당신이 모를 수가 있어? 박준서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왕 사장님, 이 사장님, 그분들이 오늘 나를 보더니 다들 비아냥거리더라니까. 사생활 관리 잘하고 가정 문제나 잘 처리하라고. 형님이 밖에서 무슨 헛소문이라도 퍼뜨린 거 아니야? 헛소문? 나는 가볍게 웃었다. 당신이 프랑스어로 상간녀를 본처라고 소개한 게 헛소문이에요? 아니면 회사 돈을 이뮤라 친척 유령 회사로 빼돌린 게 헛소문인가? 전화기 저편에서 급하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박준서의 목소리는 순간 8도쯤 낮아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공포가 섞여 있었다.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유령 회사? 서정인, 그런 헛소문을 어디서 들었어? 헛소문인지 아닌지는 당신 마음이 잘 알겠죠. 나는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눈을 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박준서 씨, 당신이 저지른 죄, 당신이 책임져. 정인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의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애원에 가까운 어조였다. 내가 잘못했어. 파티 날은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이뮤라 그 엑스년이 나를 꼬드긴 거야. 다 그 프랑스 클라이언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내 마음속엔 당신이랑 민준이밖에 없다니까. 돌아와, 응?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줄게. 이 급작스러운 태세 전환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랬다. 일이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즉시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사랑, 나는 이 단어를 되뇌며 참을 수 없는 비웃음을 느꼈다. 당신의 사랑이란 게 내 아들이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다른 여자와 파티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거야? 당신의 사랑이란 게 우리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려 상간녀에게 2억 원짜리 드레스를 사주는 거고? 박준서 씨, 당신 사랑은 너무 싸구려라. 내가 가질 수가 없네. 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의 다급한 변명과 외침을 무시하고 다시 전화를 끊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회사가 겪을 문제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것이었다. 과연 그날 밤 유미가 신이 나서 내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정인아, 최신 소식이야. 박준선의 회사 제일 큰 하청 공장에서 방금 계약 해지 통보했대. 너희 오빠가 한마디 했다나 봐. 이제 걔네 밀린 주문량 절대 못 맞출걸? 위약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야. 그리고 걔네 회사 핵심 기술 인력 몇 명이 오늘 단체로 사표 냈대? 세상에, 박준서 지금 머리 터지겠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얼굴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저 방금 받은 김 변호사의 메일, 즉 그 유령 회사들의 더 상세한 자금 거래 기록을 오빠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오빠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받았음. 불난 집에 기름 붓기 딱 좋네. 나는 박준서가 지금 얼마나 비참할지 상상할 수 있었다. 파트너는 등을 돌리고, 은행은 압박하고, 핵심 직원은 떠나고, 공급망은 끊기고, 한때 그가 잘 나갈 때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날 밤 그의 어리석고 오만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민준이가 놀다 지쳐 내 다리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나는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평온을 느꼈다. 박준서, 당신이 스스로 빚으니 쓴 술잔을 이제 막 첫 모금 마셨을 뿐이야. 오빠의 행동에는 한치의 지체도 없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진성그룹 법무팀에서 발행한 선홍색 찍인이 찍힌 일방적 협력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개시 통지서가 두꺼운 첨부 서류와 함께 박준서의 회사 안내 데스크로 배달되었다. 거의 동시에 박준서의 개인 이메일, 회사 공용 이메일, 심지어 그의 부사장 몇 명의 이메일로도 이 공문 전자 파일이 발송되었다. 오빠가 원한 것은 바로 이 효과였다. 그가 어디에도 숨지 못하게 회사 전체가 그들의 사장이 엄청난 문제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유미는 거의 실시간으로 그곳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중계해 주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제이테크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공문이 도착했을 때 박준서는 사무실에서 몇몇 부서장들을 모아놓고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 고객을 잃었다며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고 한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벌벌 떨며 그 두꺼운 공문을 들고 들어간 후 사무실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고 했다. 뒤이어 박준서의 억눌린 포효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듣자 하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손을 너무 떨어 컵도 제대로 못 들었다더라. 유미는 전화기 너머에서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러고는 미친 사람처럼 너한테 전화하기 시작했대. 네가 전화를 꺼놨지? 그러니까 너희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오빠가 바로 차단해버렸대. 네가 진짜 통쾌하다. 나는 정말로 전화를 꺼두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았기에 그 쓸데없는 포효와 애원으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의 모든 단계를 밟아나가기 위해 절대적인 냉정함이 필요했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공문은 전달됐어. 그리고 내가 재무팀이랑 감사팀 사람들 준비시켜놨는데 걔네가 찾아보니 걔 회사 최근 반년간의 거액 접대비랑 장비 구매 대금 몇 건이 결국 이뮤라와 관련된 계좌 몇 개로 흘러 들어갔더군. 합쳐서 30억 원 정도 돼. 이 증거는 정리해뒀으니 언제든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 30억 원. 나는 이 숫자를 들으며 마음속에 더 이상 큰 파문이 일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번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심지어 그 돈으로 그들의 미래를 설계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절도이자 약탈이었다. 나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일단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맛보게 해요. 더 높이 올라가게 놔뒀다가 떨어뜨려야 더 아프죠. 오빠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좋아, 내 뜻대로 하지. 하지만 불은 좀 활활 타올라야 구경하는 재미가 있지. 그 불은 금세 박준서의 발밑까지 타올랐다. 오후에 김 변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몇 가지 서류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였다. 주로 나와 박준서 간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동시에 새로운 소식도 가져왔다. 서정인 씨,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제이테크 기술부 핵심팀, 기술 총괄이사와 주력 엔지니어 3명을 포함해서 오늘 오후 노동위원회에 집단으로 노동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조금 놀랐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빨랐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다. 서진혁 대표님께서 미리 손을 써두신 덕분입니다. 진성그룹 산하의 기술회사에서 이 기술 인력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며 영입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사와의 법적 분쟁 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들은 원래부터 박준서 씨의 최근 혼란스러운 경영 방식과 자금난에 불만이 있었는데 더 좋은 기회가 생기니 망설임 없이 떠난 겁니다. 부저 출신, 부디 처신, 손밑에서 장작을 빼내는 격이었다. 오빠의 이 한수는 박준서 회사의 생존 기반인 기술력을 통째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핵심 기술 인력들이 없으면 그의 밀린 주문들,
아직 개발 중인 프로젝트들은 모두 공중누각이 될 것이었다. 나는 지금 박준서가 어떤 내후회한에 직면해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밖에서는 최대 자금줄이자 배경이던 곳이 무정하게 등을 돌리고, 은행은 빚독촉을 하고, 공급업체는 물건을 끊고, 고객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안에서는 사기가 떨어져 핵심팀이 집단으로 이탈하고, 남은 직원들도 회사가 언제까지 버틸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다. 그의 견고해 보이던 사업 제국은 눈에 보이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 변호사가 돌아간 후 나는 휴대폰을 켰다. 박준서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절망, 분노, 애원이 섞인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무시하고 곧장 경제 뉴스 섹션을 열었다. 역시 냄새를 맡은 언론들이 벌써 보도하기 시작했다. 과거 유망기업 제이테크 중대 위기 직면, 최대 협력사 진성그룹으로부터 버림받아 자금난 심화, 핵심 기술팀, 집단 이탈, 제이테크의 미래, 불투명. 뉴스 아래 댓글에는 온갖 추측과 폭로가 난무했다. 누군가는 파티에서의 소동을 언급했고, 누군가는 박준서의 사생활 문란이 사업 실패로 이어졌다고 암시했다. 여론의 방향은 이미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아기 침대 곁으로 갔다. 민준이는 향기롭게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이 발그레했다. 바깥 세상에서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나는 아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가, 엄마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를 상처 준 그 사람이 깨닫게 해줄 거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저지른 잘못에는 모든 것을 걸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나는 알았다. 박준서의 세상은 이미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평온한 날들이 이틀도 채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내가 막 민준이를 재우고 서재에서 김 변호사가 보낸 최신 자료를 보려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다. 나는 엄마가 문 앞에서 조금 놀란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묻는 소리를 들었다. 애교스러우면서도 일부러 꾸민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정인 씨 친구 이뮤라라고 하는데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감히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나는 서둘러 현관으로 걸어갔다. 엄마는 문 앞에 서서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셨다. 이 이름을 들어보신 게 분명했다. 그녀를 안으로 들일 생각은 없어 보였다. 나는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내가 처리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문 앞으로 가자 밖에 서 있는 이뮤라가 보였다. 그녀는 오늘 샤넬 트위드 투피스를 입고 같은 라인의 체인백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정성스러운 화장을 하고 있었다. 파티 영상에서 박준서 곁에 기대어 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만 미간 사이에 감출 수 없는 더위함과 도발적인 기색이 더해져 있었다. 서정인 씨, 얘기 좀 해요. 그녀는 턱을 살짝 치켜들고 내 평범한 홈웨어를 훑어보며 미세한 경멸을 담은 시선을 보냈다. 우리 사이에 할 얘기는 없어. 나는 문 안쪽에 서서 그녀를 들여보낼 생각 없이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아요. 이뮤라는 웃으며 손에 든 가방을 일부러 흔들어 보였다. 어쨌든 우리 이제 좀 특별한 관계잖아요. 준서 씨가 요즘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도 안쓰럽더라고요. 당신이랑 당신 오빠가 뒤에서 수작을 부린 거라던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지만 나와 엄마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서정인 씨, 왜 그래요? 이렇게 꼴사납게 만들어서 당신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남자들, 밖에서 바람 좀 피우는 거 흔한 일이잖아요. 당신이 그냥 한눈 감아주고 조용히 박사모님으로 아이나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굳이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 당신이랑 민준이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나중에 당신들 모자는 뭐 먹고 살려고요? 그녀는 마치 내가 남의 가정을 파괴한 분수도 모르는 사람인 양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점지만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그 얼굴을 보며
같은 여자로서 가졌던 일말의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뮤라 씨, 나는 그녀의 충고를 끊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당신이 입은 그 옷, 그리고 그 가방, 박준서가 사준 거겠지? 아마 걔 회사 계좌에서 접대용 선물이라고 기록된 돈으로 샀을 거고. 이뮤라의 안색이 변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억지로 태연한 척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내가 내 돈으로 번 거예요. 당신이 벌었다고?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당신 그 이름만 모델, 에이전시, 반년 동안 제대로 된 일 하나 못 따내면서 뭘로 돈을 벌어? 박준서가 매달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그녀는 내가 자기 속사정을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화를 참지 못했다. 서정인, 너 진짜 좋게 말해주니까. 준서 씨는 이제 너 사랑 안 해. 지금은 나를 사랑한다고. 너랑 이혼하면 바로 나랑 결혼할 거래. 껍데기만 붙들고 있어서 뭐 할 건데? 결혼? 나는 마치 우스운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말했다. 곧 망할 그 회사로 너랑 결혼한다고? 아니면 곧 그가 짊어지게 될 막대한 빚으로? 이뮤라, 네가 원하는 게 그 사람 돈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라고 확신해. 닥쳐. 이뮤라는 완전히 격분했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 지금 질투하는 거지? 내가 너보다 젊고 예쁘고 준서 씨 마음을 더 사로잡았으니까. 똑똑히 들어도 설령 그 사람 회사가 망해도 난 그 사람 곁에 있을 거야. 너처럼 친정 오빠한테나 기댈 수밖에 없는 여자랑은 다르다고. 나는 그녀가 발악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좀 불쌍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아직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 섞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이뮤라는 문 밖에서 여전히 악을 쓰고 있었다. 나는 싱크대 옆에 놓인 엄마가 평소 화초에 물을 줄 때 쓰는 빨간색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들었다. 안에는 물이 반쯤 차 있었다. 나는 물통을 들고 다시 문 앞으로 걸어갔다. 이뮤라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내가 똑똑히 말해주는데 나와 준서 씨가 함께 있는 한. 나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 전에 팔을 휘둘러 그 반쯤 찬 찬물을 그녀의 머리 위로 그대로 끼얹었다. 아악! 이뮤라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말을 멈췄다. 물이 그녀가 정성 들여 손질한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화장을 망가뜨렸다. 값비싼 트위드 투피스는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어 물이 뚝뚝 떨어졌다. 꼬리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내가 이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빗물통을 발치에 내려놓고 그녀를 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이 물은 정신 차리라고 뿌리는 거야. 내 시야에서 꺼져. 우리 집 앞 더럽히지 말고. 옆에 계시던 엄마는 처음에는 놀라셨다가 이내 푸바고 웃음을 터뜨리셨다. 그리고는 급히 입을 막으셨다. 이뮤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나를 가리키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물을 뿌려? 서정인, 너 두고 봐. 나와 준서 씨가 가만 안 둘 거야. 좋아, 어디 한번 기다려보지.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가 먼저 나를 가만두지 않을지, 아니면 법원과 채권자들이 먼저 그를 가만두지 않을지. 나는 말을 마치고 더 이상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았다. 그녀와 그녀의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악담을 문 밖으로 완전히 차단했다. 문 밖에서 그녀가 분해서 발을 구르는 소리와 점차 멀어지는 욕설이 들려왔다. 나는 문에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 한 바가지의 물은 내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망설임과 소위 체면이라는 것을 씻어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죽기 살기로 싸울 뿐이다. 이뮤라에게 끼얹은 물 한 바가지가 가져온 짧은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니, 그건 오히려 박준서 쪽의 혼란이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와도 같았다. 물을 뿌린 사건 다음 날, 내 휴대폰은 여러 개의 낯선 번호로부터 번갈아 폭격을 받았다. 처음에는 자신을 제이테크의 납품업체라고 밝힌 몇몇 사람들이었다. 말투는 비교적 점잖았지만 박 대표님과 연락이 가능한지, 물품 대금이 오래 밀렸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고 물었다. 나는 평온하게 그들에게 나와 박준서 씨는 이혼 소송 중이며 그의 회사 일은 나와 무관하니 본인이나 회사 재무팀에 직접 연락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금세 악화되었다. 오후에는 한 번호가 연속으로 10번 넘게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받자 저편에서 거친 목소리의 남자가 거의 포효하다시피 했다. 박준서 받고, 씨, 우리 공장 물품 대금 30억을 떼어먹으려고 작정했어? 그 망할 회사 사람들 다 도망갔다며 똑똑히 들어 숨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돈 안 갚으면 내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회사 다 때려 부술 거야. 그리고 너 처가에 숨었다고 매실할 줄 알지 마. 빚은 갚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은 뒤 이전과 같은 말로 대답했다. 상대방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온갖 험한 위협과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나는 또 여러 통의 비슷한 빚 독촉 전화를 받았다. 원자재 공급업체, 물류회사, 심지어 사무용품 렌탈 회사까지 박준선의 회사가 복사기 렌탈비까지 반년치나 밀렸다고 했다. 이 전화들은 파리떼처럼 윙윙거리며 사람을 미치게 했다. 나는 이것이 박준서의 자금줄이 완전히 끊긴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전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그리고 오빠 쪽에서 오는 안정적인 자금 흐름으로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유지해왔다. 이제 오빠라는 가장 큰 수원지가 완전히 차단되자 모든 구멍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었다. 유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인아, 괜찮아? 박준서 못 찾은 납품업체들이 사방에 전화 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너한테까지 연락 오진 않았어? 나는 답장했다. 괜찮아. 몇 개 차단했어. 유미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더 대박인 거 있어. 걔네 회사 남은 직원들이 오늘 사무실 문 앞에서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 달라고 단체로 시위했대. 박준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불쌍한 행정부사장만 거기서 진땀 빼면서 수습하다가 흥분한 직원들한테 맞을 뻔했대. 현장이 완전 난리도 아니었다고. 누가 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더라. 나는 유미가 보내준 영상 링크를 클릭했다. 흔들리는 화면은 한 오피스 빌딩 복도였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격앙된 목소리로 돈 갚아라, 월급 줘라, 박준서 나와라 라고 외치고 있었다. 경비원 몇 명이 겨우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한때 화려해 보였던 그 IT 회사는 이제 잿더미만 남았다. 중반 친리, 종반 친리, 모든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간다는 말. 지금의 박준서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말은 없을 것이다. 저녁에 오빠가 돌아왔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내게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봐라, 오늘 거둔 전과다. 나는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은행 몇 곳에서 보낸 대출 조기 만기 통지서와 독촉 변호사 서한이 들어있었다. 금액을 합치면 수백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여러 법원에서 보낸 소환장과 응소 통지서도 있었다. 모두 납품업체들이 제이테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서류였다. 며칠 못 버틸 거다. 오빠는 소파에 기대어 미간을 문질렀다. 은행에서는 이미 자산 보전 신청을 준비 중이야. 걔 회사 남은 계좌랑 명의 자산을 전부 동결시킬 거야. 걔 개인명의 집이랑 차도 아마 못 지킬걸. 그렇게 말하는 중에 내 휴대폰이 또 울렸다. 또 낯선 번호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냥 끊어버리려 했다. 오빠가 힐끗 보더니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들어봐, 박준서가 번호 바꿔서 전화했을 수도 있어. 나는 통화 버튼과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것은 역시 박준서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며칠 전의 억지 침착함이나 격분과는 완전히 달랐다. 쉰 목소리, 피로함, 심지어 절망 섞인 울음기까지 묻어 있었다. 정인아, 정인아, 당신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다. 배경음은 조용한 것으로 보아 어디 구석에 숨어 있는 듯 했다. 나 망했어. 회사가 망했다고. 모두가 나한테 돈 달라고 찾아와. 은행은 회사를 압류하려 하고 집에는 누가 페인트 칠을 해놨어. 정이나 민준이를 봐서라도 우리 지난 몇 년간의 정을 봐서라도 나 좀 살려줘. 형님한테 말 좀 해줘. 제발 나 좀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는 앞뒤 안 맞는 말로 애원했다. 파티에서 의기양양하게 본처를 소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오히려 시끄럽게 느껴졌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을 때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전화기를 통해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박준서 씨,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당신이 배신과 기만을 선택했을 때 치러야 했던 대가일 뿐이야. 전화기 저편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정이라고? 당신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뮤라가 당신 아내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엔 계산서만 남았어. 나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오빠는 나를 보며 별다른 표정 없이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쟤 곧 미치겠군. 나는 빚 독촉장과 법원 소환장으로 가득 찬 서류철을 덮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박준서의 울음과 애원은 깊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작은 물결만 일으키고는 이내 소리 없이 가라앉았다. 내가 그 새로운 번호를 차단한 후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그의 붕괴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종종 더 미친 짓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과연 이틀 후 저녁, 하늘이 막 어둑해질 무렵이었다. 우리 집 정문 밖에서 급하고 지속적인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뒤이어 시끄러운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주머니, 민준이 잘 봐주세요. 그리고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왔군. 오빠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곁으로 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 밖에 빗돌게 서 있었다. 박준서의 차였다. 그는 닫힌 정문 철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다. 과거의 멀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인아, 서정인,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그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조용한 동네에서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와서 나 좀 만나. 우리 얘기 좀 하자. 딱 한 번만. 아파트 경비원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그를 말리려 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꺼져. 여긴 내 아내 집이야. 박준서는 경비원을 밀치고 불 켜진 창문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노려보았다. 서정인, 네가 형님 시켜서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부부의 연이라는 게 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오빠는 휴대폰을 꺼내 경비실에 바로 전화를 걸었다. 간결하고 엄하게 말했다. 누가 우리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가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즉시 처리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좋습니다. 아래에 있던 박준서는 아무 반응이 없자 더욱 흥분했다. 그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고 갑자기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쿵 소리와 함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정인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그는 창문을 향해 울먹이며 소리쳤다.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내가 너랑 민준이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형님한테 말해서 날 좀 놔달라고 해줘. 살길 좀 열어줘. 그가 무릎을 꿇자 그를 말리려던 경비원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아래에서 무릎 꿇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남자를 보았다. 한때 그도 이렇게 내 앞에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며 평생 나를 사랑하고 나와 민준이에게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었다. 세월이 흘러 똑같이 무릎을 꿇었지만 남은 것은 추악한 계산과 막다른 길에 몰린 구걸뿐이었다. 봐요. 내가 오빠에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다. 드디어 무릎을 꿇었네요. 오빠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지. 아래에 있던 박준서는 고육지게, 구록지게가 효과가 있는 듯 적어도 즉시 쫓겨나지 않자 더욱 필사적으로 연기했다. 그는 힘껏 자기 가슴을 치며 눈물 콧물을 흘렸다. 정인아, 여보,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어. 회사가 망하면 난 모든 걸 잃는 거야. 채권자들이 날 죽이려고 할 거라고. 이뮤라 그 엑스년, 내 마지막 남은 돈까지 챙겨서 도망갔어. 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당신만이 날 구해줄 수 있어. 그는 자신을 요부에게 속아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본처에게 용서를 구하는 불쌍한 남자로 포장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혹 연민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지금 후회는 가정을 배신한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부와 지위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실패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의 눈물은 나와 민준이가 받은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곧 직면할 비참한 처지 때문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더 이상 아래의 소동을 보지 않았다. 오빠, 경비원들한테 처리하라고 해요. 너무 시끄러워서 민준이가 깨겠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전화를 걸어 재촉했다. 곧 더 많은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몇 사람이 힘을 합쳐 여전히 울부짖으며 저항하는 박준서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강제로 정문에서 떼어놓았다. 그의 욕설과 애원 소리는 점차 멀어져 마침내 밤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아기 침대 곁으로 갔다. 민준이는 아까의 소란에 놀랐는지 작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자장가 소리에 다시 깊이 잠들었다. 나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가, 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애원과 용서는 별개의 문제야. 엄마는 마음 약해지지 않을 거야. 엄마는 우리의 미래 매일매일을 지켜야 하니까. 박준서가 집 앞에서 벌인 추악한 소동은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이 잦아들 듯 내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금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절망 속에서 가능한 모든 목표물을 물어뜯을 것이다. 며칠 후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심각했다. 서정인 씨, 저희가 현재 확보한 증거와서 대표님 쪽에서 제공한 재무자료를 종합해 볼 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박준서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부부 공동재산 악의적 은닉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내 앞 찻상 위에 펼쳤다. 그는 그중 몇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것은 그 유령 회사들의 최종 자금 흐름 추적 보고서입니다. 명품 구매, 이뮤라의 일상적인 고액 지출 외에도 몇 건의 거액 자금이 각각 해외 계좌와 청담동 고급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뮤라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자금 출처와 사용자는 박준서와 이뮤라였습니다. 청담동,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었다. 나는 그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을 보았다. 금액란에 길게 이어진 영들이 내 눈을 아프게 찔렀다. 이것이 그가 말한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장단 맞추기였구나. 그리고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뮤라가 돈을 갖고 도망치기 전에 박준서는 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와 사촌 형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로
마지막 남은 거액 자금 2건을 이체했습니다. 총액이 약 10억 원입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 및 회사 계좌에 남아있던 마지막 유동 자금을 거의 다 빼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파산 전에 재산을 빼돌리려는 악의적인 재산은닉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10억 원.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100만 원도 아껴 써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이제 상간녀를 위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가며 10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변호사님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소송 제기하고 재산 보전 신청하고 그의 명의로 아직 은행에 동결되지 않은 자산과 임유라 및 그녀 친족 명의로 빼돌린 자산 전부 추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정인 씨, 박준서 씨의 개인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저에게 연락해 재판 외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합의? 지금 그 사람이 뭘 가지고 합의를 하겠다는 거죠? 김 변호사는 약간의 조소가 섞인 미소를 지었다. 상대방 측은 서정인 씨와 서 대표님께서 소송을 취하하고 현재 그의 채무 위기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이혼 합의서에 현재 은행에 압류된 그의 명의 빌라 소유권과 납품업체의 담보로 잡힌 스포츠카를 서정인 씨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임유라와는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고요.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 빌라는 애초에 살 때부터 부부 공동 재산이었다. 이제 압류까지 당한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협상카드로 내밀다니. 그 스포츠카는 이미 어느 채권자가 끌고 갔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미 자기 것이 아닌 물건으로 나와 오빠가 그를 용서하고 막대한 빚에서 구해주길 바라는 셈이었다. 그의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전화선을 넘어서도 들리는 듯했다. 나는 김 변호사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그에게 전하세요. 합의하고 싶으면 첫째, 혼인 중 부정행위와 타인과의 불법 동거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후 공개 사과할 것. 둘째, 그가 임유라에게 증여한 모든 재물, 2억 원짜리 드레스, 청담동 아파트, 그리고 그 10억 원의 투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것을 반환할 것. 셋째, 그의 개인명의 모든 채무는 나와 무관하며 스스로 책임질 것. 이 세 가지를 조다하면 재산 분할에서 그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겨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빠르게 기록하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서정인 씨, 이 조건은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알아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나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맑게 갠 하늘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와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통보하는 거지. 이게 그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는 알거지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준서 같은 사람에게 마음 약하게 구는 것은 스스로에게 잔인한 짓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오빠가 서재에서 나왔다. 우리의 대화를 들은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보며 약간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정인아, 너 정말 변했구나. 나는 몸을 돌려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오빠, 내가 변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들게 만들어. 나는 더 이상 속고 살면서 남의 동정이나 구걸하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칭찬과 지지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후에 나는 유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유미야, 부탁 좀 할게. 나는 말했다. 박준선의 회사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고 그가 키우던 상간녀가 마지막 남은 돈까지 챙겨서 도망갔다는 소문 좀 퍼뜨려줘. 특히 그랑 임유라가 어울려 다니던 그 바닥에. 유미는 전화기 저편에서 신나서 대답했다. 문제없어. 나한테 맡겨.
진작부터 그러고 싶었어. 예전에 걔네한테 아부하던 인간들이 이 개자식들이 지금 어떤 꼴인지 똑똑히 보게 해줘야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여론과 체면. 한때 박준서가 가장 중시하던 것들이었다. 이제 나는 그가 가장 중시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그의 눈앞에서 철저히 짓밟아버릴 것이다. 나는 그가 이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오빠가 말한 더 성대한 비즈니스 파티는 이 도시에서 매년 열리는 올해의 경제인 시상식 만찬이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지역 상계에서 진정으로 이름 있는 인물들이었다. 과거에 이런 자리에 박준서는 어떻게든 끼어들어 와인잔을 들고 사방에 말을 걸며 인맥을 넓히고 투자를 유치하려 애썼다. 하지만 올해 그는 당연히 초대받지 못했다. 파티 당일 나는 심플하고 우아한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올렸다. 거울 속에 나는 집에서의 온화함을 벗고 좀 더 날렵하고 냉철한 분위기를 풍겼다. 오빠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서씨 집안 사람답군. 우리가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안은 이미 샴페인 잔이 오가고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붐볐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이 쏟아지고 공기 중에는 샴페인과 음식 향기가 가득했다. 나와 오빠가 나타나자 즉시 많은 시선이 쏠렸다. 그 시선 속에는 탐색, 동정, 그리고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그리고 미세한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최근 박준서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 바닥에서 이미 비밀이 아니었다. 나는 그 시선들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며 오빠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걸었다. 간혹 가는 어른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눈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서씨 집안과 박준서에 관한 것이었다. 서씨 남매 왔네. 어휴, 박준서도 자업자득이지. 서씨 집안이 그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완전히 망했다던데. 빚도 산더미고 그 상간녀도 도망갔다며? 서정인 씨는 의외로 평온해 보이네. 나 같으면 벌써 뒤집어졌을 텐데. 우리가 메인 홀로 들어서자 웨이터가 샴페인을 건넸다. 오빠가 내게 나지막이 말했다. 왔어.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과연 구석 쪽 뷔페 코너 근처에서 익숙하면서도 초라한 형체를 발견했다. 박준서였다. 그는 유행이 지난 듯한 양복을 입고 머리는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초췌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그의 손에도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주위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호화로운 파티에 잘못 들어온 노숙자 같았다. 그는 어떤 사장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상대방은 그저 마지못해 웃어주고는 재빨리 몸을 돌려 떠나버렸다. 그 자리에 어색하게 남겨진 채로 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관심 없었지만 아마 막다른 길에 몰려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보려고 혹시라도 도와줄 귀인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온 것이리라. 그도 우리를 본 모양이었다. 몸이 쿵 굳어지더니 복잡한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 두려움, 그리고 애원에 가까운 기대감이 남아있었다. 오빠는 내 손등을 토닥이며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곧장 박준서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멀리서 지켜보았다. 오빠의 발걸음은 침착했고 얼굴에는 심지어 희미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다. 주위의 대화 소리가 잦아드는 듯했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모두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다. 박준서는 오빠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슨 말을 하려는 듯했다. 오빠는 그의 앞에 멈춰서서 즉시 입을 열지 않고 그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다.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박준서는 그의 시선 아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와인잔을 쥔 손가락은 힘을 주어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서 대표님. 박준서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오빠는 그제야 천천히 손에 든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건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준서를 보며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갑자기 조용해진 이 구석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준서, 네가 예전에 똥개처럼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내 그 망할 회사에 투자해달라고 빌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박준서의 얼굴은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핏기 없이 하얗게 변했다. 오빠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넌 평생 정인이한테 잘하고 회사 잘 경영해서 우리 서씨 집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극도로 차갑게 올렸다. 결과는? 넌 우리 서씨 집안 돈으로 여자를 먹여 살리고 허세를 부리고 심지어 대중 앞에서 우리 서씨 집안 얼굴에 먹칠을 했어. 아닙니다. 대표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해명. 박준서는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다. 해명? 오빠는 비웃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잔에 담긴 붉은 액체를 무자비하게 정확하게 박준서의 얼굴에 끼얹었다. 촥! 붉은 와인이 박준서의 뺨과 머리카락, 양복을 타고 흘러내려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마치 주문에 걸린 듯했다. 오직 눈만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오빠를 크게 뜨고 있었다.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이 갑작스러운 장면에 경악했다. 오빠는 빈 와인잔을 지나가던 웨이터의 쟁반에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온 얼굴에 와인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는 박준서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갑자기 높였다. 감추지 않는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똑똑히 들어, 박준서. 내 동생 서정인 없었으면, 우리 서씨 집안 없었으면 네가 뭔데? 넌 그냥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야. 오늘 이 꼴을 당해도 싸.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연회장에 메아리 쳤다. 모든 글자가 마치 우렁찬 뺨따귀처럼 박준서의 얼굴을 후려쳤고 사정을 알거나 모르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후려쳤다. 박준서는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치 질식 상태에서 겨우 깨어난 사람 같았다. 거대한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다. 그는 오빠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반박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오빠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가 더러운 공기 덩어리인 양. 그는 몸을 돌려 당당하게 내 곁으로 돌아와 웨이터가 다시 건네는 잔을 받았다. 방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위의 정적은 깨지고 억눌린 놀라움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많은 시선이 박준서에게 쏠렸다. 조롱, 연민, 고소하다는 눈빛. 그는 거기에 서서 온 얼굴에 와인을 뒤집어 쓴 채 모든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마치 어릿광대처럼. 그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옆 사람을 거칠게 밀치고는 비틀거리며 거의 도망치다시피 이 굴욕적인 연회장을 떠났다. 나는 오빠를 보았다. 그의 얼굴의 분노는 이미 가라앉고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내게 잔을 들어 보였다. 나도 잔을 살짝 들어 차가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맑고 달콤한 맛을 남겼다. 오늘 밤이 지나면 박준서는 이 바닥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 공개적인 모욕은 내가 그에게 보내는 또 하나의 큰 선물이었다. 연회장에서의 공개적인 모욕은 마지막 무거운 망치처럼 박준서의 모든 위장과 요행을 완전히 박살냈다. 다음 날 그가 와인을 뒤집어 쓰고 서진혁에게 공개적으로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질책당한 영상과 상세한 보도가 지역 경제 섹션과 소셜미디어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의 이전 회사 파산, 상간녀의 돈 횡령 후 도주 소식과 함께 박준서라는 이름은 완전히 배은망덕과 실패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리고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상륙하기 시작했다. 뉴스가 퍼진 당일 오후 여러 은행과 주요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신청한 제이테크 및 그 법인 대표 박준서에 대한 자산 동결 및 파산 청산 절차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승인되고 즉시 집행되었다. 제복을 입은 법원 집행관들이 법원 경위들의 동행하에 이미 텅 비어버린 제이테크 사무실을 압류하고 하얀 봉인 딱지를 붙였다. 동시에 박준서 개인 명의의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빌라와 그의 부모님 명의의 집 한 채,
그가 대출 담보로 사용했던 도 정식으로 압류되어 경매를 기다리게 되었다. 김 변호사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내게 알려주며 덧붙였다. 서정인 씨, 파산 청산 절차에 따라 그의 모든 자산은 청산 범위에 포함되어 직원 임금과 세금을 우선 변제하고 그 다음으로 담보채권, 마지막으로 일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그의 현재 채무 규모를 볼 때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나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던 납품업체들이 거의 모든 돈을 떼이게 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박준서는 모든 자산을 잃은 후에도 거의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었다. 그 사람 개인은요? 내가 물었다. 개인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변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즉, 그에게 어떤 수입원이 생기든 채권자들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신용불량자 명단에 등재되었습니다. 소위 신불자가 된 거죠. 고액 소비가 제한되고 비행기나 KTX를 탈 수 없으며 특급 호텔에 투숙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고액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신불자. 이 신분은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박준서의 목에 단단히 채워져 그가 이 사회에서 한 발짝도 떼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의 과거의 화려함, 인맥, 지위는 모두 이 신분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유미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원수를 갚은 듯한 통쾌함이 묻어 있었다. 정인아, 봤어? 뉴스에 다 나왔어. 박준서 이제 완전히 끝났어. 내 친구가 그러는데 어젯밤 그 파티에서 도망친 다음에 넋나간 사람처럼 길거리를 헤매다가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밤을 샜대. 수염도 덥수룩하고 노숙자랑 다를 게 없었다더라.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에는 별다른 파문이 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었다. 그리고 유미가 계속해서 폭로했다. 걔네 부모님이 소식 듣고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대. 아버지는 의절하겠다고 난리고 친척이랑 친구들 지금 아무도 걔 전화 안 받는데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아니면 엮일까봐 무서워서. 진짜 중반칠리 담이 무너지니 모두가 밀어버리는 꼴이야. 쌤통이다. 담이 무너지니 모두가 밀어버린다. 정더존엔 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오빠 쪽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계에서 서씨 집안은 건드리면 안 된다. 신용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원래 이익 때문에 박준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서둘러 관계를 끊고 심지어 오빠에게 먼저 잘 보이려 했다. 오빠는 이 기회에 원래 박준서 회사 소속이던 하위 유통 채널과 고객 자원 일부를 통합하여 자신의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며칠 후 나는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은 조금 난처한 목소리로 최근에 정신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남자가 유치원 근처를 계속 맴돌며 민준이를 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경비원에게 몇 번 제지당했지만 안전 문제가 걱정되니 최근 아이 등하원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는 그가 박준서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그가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이 마지막 남은 혈연이라는 끈이라도 잡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즉시 오빠에게 부탁해 사람 2명을 붙여 매일 민준이의 등하원을 책임지게 하고 유치원에도 지정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아이에게 접근시키지 말라고 명확히 알렸다.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나는 서재 창가에 서서 아래 정원에 새로 심은 꽃모종을 보았다. 한때 남편에게 의지하고 가정만이 삶의 중심이었던 서정이는 그 재벌가 파티의 배신 속에서 이미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냉정하고 명석하며 심지어 약간의 냉혹함까지 갖춘 사람이었다. 박준서의 사업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모두가 피하는 폐허더미가 되었다. 그 자신도 구름 위에서 떨어져 진흙탕에 빠져 막대한 빚과 오명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신불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 나에게는 아니었다.
그에게서 부와 지위를 빼앗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잃었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가 숨 쉴 때마다 후회와 절망의 맛을 느끼게 할 것이다. 파산은 그의 광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그가 또 어떻게 미쳐갈지 기다리고 있었다. 유치원에서의 작은 소동은 나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박준서처럼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집의 보안을 강화하고 가사도우미와 등하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3, 4일 정도 평온했다. 어느 날 밤 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갑자기 날카로우면서도 불분명한 외침에 잠이 깼다. 소리는 아래 정원에서 들려왔고 고요한 밤에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는 즉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창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달빛이 그리 밝지는 않았지만 정문 밖의 광경을 알아볼 수는 있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닫힌 철제 정문을 세게 흔들며 쾅쾅 소음을 내고 있었다. 그 외침도 그에게서 나는 것이었다. 정인아, 서정인, 나와, 나 좀 봐. 내가 지금 어떤 꼴이 됐는지 좀 보라고.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놔. 서정인, 이 독한 년. 네가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 잘 되나 보자. 박준서였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신 듯 걸음이 비틀거리고 몸이 휘청거렸다.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있었으며 애원과 저주를 오가며 횡설수설했다. 그가 입은 옷은 더럽고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어두운 빛 아래 그는 마치 상처 입고 미쳐 날뛰는 야수 같았다. 당직 경비원들이 재빨리 나타나 두 사람이 그를 제지하려 했다. 선생님, 즉시 떠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하하하. 박준서는 미친 듯이 웃으며 경비원들을 가리키고는 불 켜진 창문을 가리켰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준서야. 나 예전에 이 집 사위였어. 여긴 내 아내 집이고 내 아들 보러 온 게 뭐가 잘못됐는데 너희들이 감히 날 막아? 그는 말하면서 더욱 세게 철문을 흔들고 심지어 몸으로 부딪히려 했다. 경비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정중하게 대하지 않았다. 한 사람씩 양쪽에서 그를 문에서 억지로 떼어냈다. 박준서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다리를 마구 버둥거리고 입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질렀다. 놔! 이개 같은 놈들아! 내가 제기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정인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날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 임유라, 그 엑스년 때문이야. 걔가 날 꼬셨어. 걔가 내 돈을 다 훔쳐갔다고. 나는 피해자야. 그의 울음, 저주, 애원이 뒤섞여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몹시 끔찍하게 들렸다. 근처 몇몇 빌라의 불도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다. 나는 창문 뒤에 서서 아래의 소동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가 어떻게 의기양양하던 회사 사장에서 눈앞에 남루하고 정신이 붕괴 직전인 미치광이로 변해가는지를 내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무덤덤함만 있었다. 경비원의 무전기가 울렸다. 오빠가 실내에서 전화를 건 모양이었다. 지시를 받은 두 경비원은 더 이상 박준서와 실랑이를 벌이지 않고 더욱 힘껏 그를 아파트 단지 밖으로 끌고 갔다. 박준서는 모든 힘이 빠진 듯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든 채 내 창문을 향해 길고 긴 마치 야수의 비명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그 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서정인,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목소리는 점차 멀어져 마침내 밤속으로 사라졌다. 경비원들은 그를 단지 정문 밖으로 끌어내고 그가 다시 침입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강화했다. 나는 커튼을 내렸다. 방은 다시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흉곽안에서 평온하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방금 전의 광란이 실제였음을 증명했다. 그는 미쳤다. 아니, 미쳐가는 중이었다. 부, 지위, 여자,
가정. 그가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모조리 박탈당했다. 이 거대한 낙차와 감당할 수 없는 실패는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가 직접 심은 악의 열매였다. 그는 배신과 기만을 선택했고 그에 따른 반작용을 감당해야만 했다. 나는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박준서의 광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을 잃고 광기와 원망만 남은 사람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짓을 저지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지금의 서정희는 더 이상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내게는 친정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고 법이라는 무기가 있으며 무엇보다 그가 직접 단련시켜준 차갑고 단단한 심장이 있었다. 그가 미쳐 날뛰어봤자다. 나는 과연 미치광이가 이 막다른 길에서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안전한 곳에 서서 그가 이 자멸의 늪에서 어떻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이것 또한 그가 치러야 할 대가 중 하나였다. 그날 밤 박준서의 광기는 그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그 밤의 빗물과 절망에 완전히 삼켜져 버린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정신병원이나 감옥에 갇히지 않는 한 이 독사는 죽기 직전까지 발악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을 처리하고 오빠를 따라 집안의 간단한 사업들을 배우며 지냈다. 삶은 마치 새로운 궤도에 오른 듯 평온하면서도 복수 뒤에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유미가 비밀스럽게 나를 불러내 애프터눈 티를 마시자고 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면서. 나는 대충 짐작이 갔지만 약속에 응했다. 그녀는 나를 차에 태워 시내 중심가 한 쇼핑몰 옆 골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카페가 있었는데 창가 자리에 앉으면 쇼핑몰 옆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기다려봐. 곧 쇼이 시작될 거야. 유미는 커피 2잔을 주문하고 신나서 손을 비볐다. 우리가 앉아서 10여 분이 지났을까 익숙한 형체가 쇼핑몰 옆문에서 비틀거리며 뛰쳐나오는 것이 보였다. 이뮤라였다. 그녀는 오늘 명품 옷 대신 저렴한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대충 묶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초췌하고 지쳐 보였다. 예전에 화려했던 상간녀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그녀가 몇 걸음 뛰쳐나오자마자 더 비참한 몰골의 다른 형체가 뒤쫓아 나왔다. 박준서였다. 그는 그날 밤 우리 집 아래에 있을 때보다 더 초라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으며 입고 있는 재킷은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다. 그는 이뮤라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그녀가 아픈 소리를 냈다. 돈 내놔, 이뮤라. 이 엑스년아. 내 마지막 남은 10억 원 토해내. 박준서는 흉측한 얼굴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이뮤라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며 소리쳤다. 이거 놔. 누가 내 돈을 가져갔다고 그래. 그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야. 너랑 그렇게 오래 잤는데 청춘 보상비도 안 줘? 청춘 보상비? 박준서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더니 손을 들어 이뮤라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며 그녀의 고개가 돌아갔다. 내가 너한테 사준 집, 차, 가방, 옷, 어느 것 하나 돈 아닌 게 있어? 네가 내 마지막 목숨줄 같은 돈을 챙겨서 튀는 바람에 내가 여관비도 없게 됐잖아. 돈 내놓으라고. 이뮤라는 뺨을 감싸쥐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이내 미친 듯이 손톱으로 박준서의 얼굴을 핥히었다. 네가 날 쳐? 감히 날 쳐? 박준서, 네가 아직도 그 박 대표인 줄 알아? 넌 이제 그냥 거지의 신불자야. 네가 무능해서 회사가 망한 거지. 내가 너 같은 놈 따라서 이 고생을 할 줄 알아? 네 돈 가져간 건 널 봐준 거야? 두 사람은 쇼핑몰 옆문길가에서 아무런 체면도 없이 서로 뒤엉켜 싸웠다. 박준서는 이뮤라의 머리채를 잡고
이뮤라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의 얼굴과 목에 핏자국을 냈다. 그들은 서로를 저주하며 가장 악독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했다. 모든 실패와 원망을 지난날의 연인에게 쏟아부었다. 네가 날 꼬시지만 않았어도 내가 정인이를 버리고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야. 네가 무능해서 마누라도 못 지키고 회사도 못 지킨 거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이혼당한 놈이 쌤통이다. 이 X년 죽여버릴 거야. 어디에 봐, 이등신아. 여자 때리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구경꾼들이 동그랗게 모여 손가락질했다.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경비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한참을 애쓴 끝에야 서로 뒤엉켜 싸우던 남녀를 떼어놓았다. 떼어진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 헐떡거리며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상처가 났다. 마치 싸움에서 진 더러운 수탉과 암탉 같았다. 유미는 옆에서 통쾌하다는 듯이 말했다. 쌤통이다. 개싸움이 따로 없네. 진짜 천생연분이야. 나는 카페 안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이 소동을 평온하게 지켜보았다. 한때 나를 역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여자와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가 가장 저급한 건달과 아줌마처럼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그 하찮은 돈 때문에 마지막 남은 위장과 체면마저 벗어던진 모습을. 내 마음에는 어떤 동정심도 그렇다고 큰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철저한 경멸과 그럴 줄 알았다는 무덤덤함 뿐이었다. 그들은 원래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바닥이 없는, 부귀는 함께 누릴 수 있어도 고난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박준서는 경비원들에게 밀려 욕설을 퍼부으며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고 이뮤라는 얼굴을 감싸쥔 채 울며 쇼핑몰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아마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촌 오빠에게 위로라도 받으러 간 모양이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길가에 모였던 구경꾼들도 점차 흩어졌다. 유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조금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정인아, 넌 하나도 통쾌하지 않아? 나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하게 말했다. 벌레 두 마리가 서로 물어뜯는 걸 보고 통쾌할 게 뭐가 있어? 눈만 더러워지지. 나는 컵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가자. 더 볼 것도 없어? 나에게 있어. 박준서와 이뮤라는 이미 과거형이었다. 그들이 초라해질수록 미친 듯이 서로를 상처 입힐수록 내가 그를 떠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증명해 줄 뿐이었다. 물에 빠진 개를 때리는 격이라고? 아니, 그들은 더 이상 내가 힘을 낭비할 가치조차 없었다.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 살고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내 시선은 앞을 향해야 했다. 나와 민준이의 새로운 삶을. 이 쓰레기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가난에 시달리며 천천히 썩어가게 내버려 두면 그만이었다. 박준서와 이뮤라가 길거리에서 들개처럼 서로 물어뜯는 것을 본 후 내 마음속에 증오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지막 끈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삶의 어떤 중심도 차지할 자격이 없었다. 증오조차도. 내 삶은 새로운 장을 열어야 했다. 나는 정식으로 친정집으로 이사해 살기 시작했다. 피난처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오빠는 계획적으로 내가 집안 사업 중 비교적 독립적이면서도 내 과거 경험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접하게 해주었다. 예를 들어 원래 진성그룹이 대주주였지만 이전에는 주로 박준서 회사와 거래하던 한 스마트홈 제품 유통회사 같은 곳이었다. 이 회사는 규모는 작았지만 사업 내용이 명확하고 고객층이 안정적이었다. 오빠는 회사 자료를 내 앞에 놓았다. 예전에 박준서 때문에 사업이 좀 위축됐었어. 이제 너한테 맡길 테니 다시 일으켜 세워봐. 내 능력을 시험해볼 기회이기도 하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었다. 나의 독립을 선언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상징이었다.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작은 유통회사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내 신분과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었다.
나를 보는 눈빛에는 호기심, 동정, 그리고 대부분은 관망하는 태도가 섞여 있었다. 나는 억지로 커리어우먼처럼 행동하지도 과거의 슬픔에 잠겨 있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업무를 익히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몇몇 중요한 기존 고객들을 만났다. 어떤 고객들은 박준서의 그 추문을 알고 있었기에 만났을 때 약간의 어색함과 탐색하는 기색을 보였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사적인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 오직 제품 품질, 시장 전망, 협력 조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나의 냉정함과 전문성은 금세 그들의 의심을 씻어냈다. 한 번은 협력 조건을 재협상하는 회의에서 상대방 책임자인 영리한 중년 남성이 떠보듯이 물었다. 서 대표님, 이전에는 계속 집에서 내조만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업계의 구체적인 업무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손에 든 자료를 내려놓고 그를 보며 적절한 미소를 지었다. 이 사장님, 내조에는 인내심, 세심함, 그리고 총괄 능력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업무에 관해서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 보는 눈, 장부 보는 눈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상호 윈윈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저는 이것이 몇몇 뜬구름 잡는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내 말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했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박준서의 불성실함을 은근히 비꼬았다. 그 이사장은 잠시 멍하더니 이내 하하 웃으며 더 이상 그 문제로 시비를 걸지 않았다. 새로운 협력 계약은 순조롭게 체결되었다. 점차 회사 직원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 처음에 관망에서 신뢰로 나는 판매 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박준서 시절에 남겨진 수익률이 낮고 중복되는 대리점 라인을 정리하고 대신 잠재력 있는 몇몇 온라인 채널을 개척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몇 달 후 회사의 월간 보고서에는 하락세가 멈추고 심지어 소폭 상승하는 수치가 나타났다. 내가 직접 이뤄낸 성과를 보며 오래전 잊었던 단단한 성취감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한 영광이 아니었다. 완전히 나, 서정인의 능력에 대한 증명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민준이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었다. 아이의 근심 없는 웃는 얼굴을 보며 내 마음은 평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 안정을 찾으려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아들의 의지처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오빠는 내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적응했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언제까지나 오빠한테 기댈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이야?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이 회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익숙해지면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요. 언제까지나 편한 곳에만 머물 수는 없죠. 오빠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좋아. 필요한 자원 있으면 말해.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나는 창밖에 수많은 불빛을 보았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나의 새로운 삶의 자양분이 되었다. 박준서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대표했던 그 견딜 수 없었던 과거는 내게서 멀리 던져지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삶의 서장은 이미 진중하게 첫 줄을 써 내려갔다. 단호하고 차분하며 힘이 넘쳤다. 미래의 길은 아직 길지만 나는 나와 민준이가 잘 해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은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소리 없이 흘러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그 재벌가 파티로부터 5년이 지났다. 그 5년 동안 나는 오빠가 맡겼던 유통회사를 훌륭하게 경영했다. 원기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은 몇 배로 뛰었다. 후에 나는 독립적으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투자해 스마트 홈 외관 디자인에 집중했는데 뜻밖의 꽤 유명해졌다. 나는 더 이상 단순히 서씨 집안의 딸, 서진혁의 동생이 아니었다. 나는 서정인 상계에서 제 발로 설 수 있는 여자였다. 민준이도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활발하고 명랑한 아이였다. 가끔 아빠에 대해 물으면 나는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아빠랑 엄마는 헤어졌지만 우리 둘 다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해주었다. 아이는 별다른 혼란을 보이지 않았다.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아이는 잘 성장했다. 나와 오빠는 함께 집안 기업의 영역을 좀 더 확장했다. 삶은 바쁘고 충실했다. 과거의 상처들은 이미 시간에 마모되어 마음속 단단한 초석이 되었다. 나를 일깨워주고 지탱해 주었다. 올해 여름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유럽으로 휴가를 떠났다. 마지막 행선지는 파리였다. 센 강변에 서서 석양이 오래된 건물들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며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하고 넓어졌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몽마르트 언덕 근처를 구경하고 있었다. 아이에게 귀여운 풍선을 하나 사주자 아이는 신나서 풍선을 들고 앞에서 뛰어갔다. 나는 뒤따르며 아이의 들뜬 뒷모습을 보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한 길모퉁이 카페 밖에서 내 시선이 우연히 허리를 굽혀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있는 한 아시아 남자의 뒷모습에 닿았다. 그는 등이 굽어 있었고 색이 바랜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헝클어져 있었다. 파리 같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라한 노숙자일 뿐이었다. 나는 원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남자가 몸을 일으켜 고개를 돌렸다. 옆 노천 카페 손님들이 남기고 간 아직 치워지지 않은 반쯤 남은 음료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 얼굴은 비록 세파에 시달리고 초췌하게 늙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변했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박준서였다. 그의 눈빛은 혼탁했고 예전의 의기양양함도 후에 광기 어린 원망도 없었다. 오직 마비된 듯한 고인 물처럼 텅 빈 공허함만 남아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남이 마시다 남긴 커피잔을 집어들어 탐욕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쓰레기통을 뒤졌다. 민준이가 달려와 내 손을 잡고 멀리 보이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리켰다. 엄마, 저거 먹고 싶어요. 내 시선은 박준서에게서 거두어 아들의 발그레한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엄마가 사줄게.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망설임 없이 그 달콤한 향기가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향해 걸어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쓰레기통 옆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그 남자를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증오도 동정심도 없었다. 마치 길가에 하찮은 돌멩이를 본 것처럼 그는 이미 내 삶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그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다. 그는 유럽으로 미립국해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 최하층 암시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 들게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뮤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듣자 하니 그 여자는 나중에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늙은 화교와 결혼해 호주로 떠나 그를 질색하며 피했다고 한다. 선과 악은 결국 보답을 받고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돈다. 그는 과거의 배신, 기만, 그리고 배은망덕에 대해 그가 치를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치렀다. 재산, 존엄, 건강, 가족, 그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잃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예술적 분위기가 넘치는 파리의 거리를 거닐었다. 따뜻한 햇살이 몸 위로 쏟아지고 미래는 선명하고 밝게 펼쳐져 있었다. 과거의 그 고통과 몸부림은 모두 먼 과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결혼 안에서 인정을 구해야 했던 서정인이 아니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자 내 아들의 든든한 의지처였다. 과거는 완전히 과거로 흘려보내자.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그들만의 인과응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